어젯밤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건데요. 사상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문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박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겸 문학평론가 연결해서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야말로 기분 좋은 깜짝 수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한강 작가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는데요. 한강 작가도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 작가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을 한강 작가가 워낙 나이가 젊잖아요. 현재 노벨문학상 예. 수상 작가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정말 훌륭한 기쁜 소식이 들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게 문학계에서 좀 예상이라고 할까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었나요? 한강 작가가 우리로서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또 누군가 미래에 받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받는다면 한강 작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날이 어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라는 평가가 많아요. 1970년대에 태어났고요. 이 시인에 대한 문학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강 작가는 386 직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X세대가 시작할 바로 그 시대인데 이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민주화의 세례를 받았지만 개인주의에 이렇게 치우쳤고 그리고 경제적 풍요, 자본주의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체적인 가치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대라고 알려져 있었고 또 그 세대의 작가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한강 작가는 그 가운데 매우 이색적인 작가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개인주의와 또 자본주의의 어떤 그 풍요로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역사라든지 또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상처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작가로 자리매김됐었기 때문에 매우 다른 유형의 X세대의 초입의 작가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50대 여성 작가의 수상 소식에 외신도 놀라움을 표출했습니다. 올해 또 유독 해외 여성 작가들이 주요 후보군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 작가가 가지는 우리가 성별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또 가자지구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계가 바로 지금과 같은 우리가 보는 세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작가의 어떤 포용성과 그리고 이제 화해의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세계 문학의 어떤 측정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데 올해 특히 이제 주목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찬쉐라든지 또 자메이카 킹케이드라든지 이런 여성 작가들이 갖는 어떤 문명에 대한 세계 문명의 상태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끌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도 좀 살펴보면 이 채식주의자, 소년이 운다 여러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작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단연 채식주의자가 갖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들고 싶은데요. 예. 이 작품은 모두 세 개의 단편을 모아서 연작 장편 소설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의 육식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어떤 그 채식성의 가치, 그러니까 채식성이라 하면 나무의 가치 같은 것이죠. 남을 해하지 않고 적당한 간격을 두며 살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으로서 자기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하늘로 뻗어오를 수 있는 그런 나무의 미덕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채식성이고 그런 채식주의자로서의 영예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이 세계가 얼마나 그 각자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남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인간의 어떤 공격성과 그것에 대비되는 인간의 어떤 취약성 같은 것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우리 세계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잘 보여준 작품이 바로 채식주의자다. 그리고 이제 5.18 문제를 다룬 소년이 온다. 또 그것을 다시 제주도 문제까지 이은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들이 대표작이 되겠죠. 네, 이런 작품 세계가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결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에서 한강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 한강 작가의 그런 한강 작가가 추구하는 주제적인 힘,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공격성,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상 소감을 심사 소감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적인 산문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가 이제 세계 소설계가 많이 변모하고 있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지금까지 그런 세계 소설 또는 더 넓게 문학의 어떤 그 방향, 어디로 나아가는가를 그 가장 전위적으로 혁신적으로 이해하고 제시해온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딜런에게 문학상을 줬다든지, 예. 또 알렉시에비치 같은 논픽션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강 작가의 시적 산문에 스며들어 있는 문학 정신에 주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한강 작가가 바로 그 새로운 문학의 세계 문학의 추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혁신자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상을 줄 수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스웨덴 한림원에서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써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했었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본인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특징도 있었을 텐데, 한강 작가의 뭐 문체,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강 작가는 작품의 어떤 길이로 보면 장편 소설로 본다면 그렇게 긴 분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한림원에서 시적 산문이라고 한 것이,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면 갈등의 세계, 그리고 어떤 투쟁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문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그런 갈등하는 산문 세계의 그런 갈등 상태를 넘어서서 시적인 합일, 또는 우리가 시적이다 할 때는 인간 근원 본질적 상태의 합일된 그 순간을 시적인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한강 작가의 소설들이 그 빛나는 섬세한 문체들을 통해서 이 산문 세계의 틈 속으로 그 언뜻 비치는 그런 시적 합일의 순간들을 잡아채는 그런 문체적 특성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시적 산문을 원어로 읽을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한국어가 바로 원어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말씀해주신 시적 산문 느낌을 고스란히 녹여준 1등 공신으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꼽힙니다. 사실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유로 한글에 담긴 이 정감을 번역하면 고유의 맛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훌륭한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박경리도 있고 최인훈도 있고 김지아 같은 작가도 있고요. 여전히 또 한강 작가 말고도 또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한국어의 세계로 한국어로서 문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훌륭한 오래된 작가들은 이 번역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거나 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 문학도 깨었다고 할까요? 번역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깨닫고 여러
그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강 작가의 수상은 세계가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이제 세계가 한국이라는 세계를 주목하고 있고 그 정치, 경제, 문화적인 위상들을 실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문학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번역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번역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힘이 되지 않았던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한강 작가라고 하면 지난 2016년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이미 세계적인 작가로 올라섰고요. 또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정말 번역을 잘 해준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세계 무대에서 이 한강 작가의 정서가 통했던 이유, 사랑받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한국 사회의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 자기 가슴 깊이 자기 문학의 주제로 승화할 수 있었던 그런 한강 작가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서 6.25 전쟁의 그런 어떤 시련을 겪었고 군사 독재의 오랜 시기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첨단을 달리는 세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들 모두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모두의 그런 고통으로 얼룩진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고 이제 세계가 이런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강 작가를 떠받치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안에는 이호석과 이상과 같은 그런 앞선 작가들,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작가들의 예를 들면 이호석의 산이라든지 이상의 날개의 모티프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채식주의자에는 애덤 스미스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나타나는 나무의 이미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호석이나 이상과 같은 한국 문학의 전통 위에 바로 이 한강 작가가 존립해 있고 바로 그것이 세계 문학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번 수상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또 새롭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을 가장 먼저 추천하시나요? 저는 채식주의자를 역시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소년이 온다. 그리고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순으로 읽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 작가의 첫 창작집일 것이 여수의 사랑이라고 네. 그것도 단편집으로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과 함께 문학평론가 박민호 서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